재치꾼 조용동 이야기. 아주 오랜 옛날, 안동권 씨가 문중을 이루고 사는 마을이 있었다. 그런데 이권 씨 집안 사람 중에 자기 가문이 아주 대단한 양반 가문이라고 늘 자랑하면서 살았다. 맨날 족보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자기 집안이 최고라는 생각에 빠져서 다른 마을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웬만한 사람한테는 높임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늘 조상 뼈다귀만 팔아먹고 건방지게 뻐기면서 사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이웃마을 모시밭 조씨 한 사람이 그의 사랑 앞을 지나치고 있었다. 모시밭 마을에는 한양 조씨의 집성촌으로 사랑 앞을 지나치던 사람은 조용동이었다. 도촌권 씨는 자기네 가문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담배 씨만한 체면은 있어서 오히려 조씨 가문부터 먼저 물었다. 용동이, 자네 시조에 대해서 역사 이야기나 할까? 그러니 조용동이란 인물이 저 꼴배기 싫은 권 씨 앞에 가서 앉았다. 가만히 있어 보세. 우리 조가는 나도 알고 자네도 잘 알지만은 내려온 역사가 꼬인 곳이 한 군데도 없이 대쪽같이 족 바르게 내려왔네만. 자네 집안 역사나 좀 들어볼까? 자네 조씨 가문 이야기 말일세. 그리고는 청산유수처럼 원시조에서부터 어느 시절엔 어떻고 어느 시절에는 몇 대손 누구가 어떻게 되었고 쭉 훑어 내려가는데 용동이가 권씨 자신도 모르는 내력까지 꿰차고 있었다. 권씨는 반격의 기회를 잡기 위해 자기네 족보책을 펴놓고 확인해 보니 용동이가 한 말이 한자도 틀리지 않아 그에게 코가 납작해져 항복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아이고 이 사람아, 나는 자네가 그렇게 머식한 줄을 몰랐네. 하며 나중에는 도촌마을 골목에만 보이면 사랑해서 뛰어나와서 용동이, 얼른 이리로 들어오시게나. 하면서 존칭까지 쓰더라고 했다. 이제 옳은 양반이 돼가는 모양이었다. 일정시대에 면이라는 행정구역이 처음 생길 때 서우면 소재 광평마을에 살던 김학기란 사람이 면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현재 모 문중제사로 쓰고 있는 건물이 면사무소 건물이었는데 그 옆으로 시퍼런 개울물이 항상 흐르고 있었다. 요새는 거기가 전부 논이 되어서 벼농사를 짓고 작은 도랑으로 변해 있지만 그 시절만 해도 늘 맑은 물이 흐르고 물가에는 시퍼런 이끼가 끼어 있는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경관을 이루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용동이가 세수를 하기 위하여 개울로 내려갔다. 세수하기에 급급한 용동이는 머리에 쓰고 있던 관 벗는 것을 깜빡 잊고 관을 쓰고 세수를 하고 있었다. 그때 김면장이 출근하느라 당나귀를 타고 껐덕껐덕 올라오다 보니 용동이가 관을 쓰고 세수하는 게 아닌가. 용동이, 누구 집 자손인데 그러고 있노? 이 사람아, 자네 쓴 게 뭔고? 그 사람 쓴 게 소태아이가. 면장 김학기는 다시 묻는다. 쓴 게 뭐고 안 카나? 용동이는 이제 걸려들었다 싶어. 이 사람아, 붙들고 면장질만 하며 당나귀만 타고 댕길 줄 알지. 쓴 게 뭔동 모르는가? 쓴 게 소태 아인가?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 쯔쯔쯔. 용동이는 이렇게 재치 있는 사람이었다. 하루는 용동이가 안동장에 가게 되었다. 그의 부인이 무명 두루마기를 다리고 밟고 풀을 먹여 아주 반들반들하게 해서 입혔다. 시장에 가서는 깨끗한 두루마기가 더럽혀 질가해서 장봉태기 위에다 벗어놓고 가지고 온 쌀을 다 팔고 난 뒤에 보니 두루마기가 없어져 버렸다. 귀한 두루마기를 잃은 것이 너무나 걱정이 되어 기운 없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올 때 무안마을에서 친구를 만났다. 친구가 왜 그리 기운이 없냐고 묻자 장에서 그만 새 두루마기를 잃었다고 했다.
친구도 함께 걱정하며 너그 마누라 닭달에 살궁리나 잘해라 하면서 사라져버렸다. 그날 부인이 저녁상을 차려주니 아무 말 없이 저녁을 잘 먹고 있었다. 두루마은 어떻게 했어요? 안동장에 가보니 내보다 더 연근 놈도 쉽게 잃어버리는데 내 두루막은 초장에 잃어버렸지. 용동이는 눈썹 하나 까닥하지 않고 밥만 먹고 있었다. 그 다음부터 모시밭에서는 용동이 두루막 잃어 먹듯 한다는 말이 생겼다. 용동이가 생활이 어려워 하루는 입초 담배를 가득 쥐고 오룡 주막을 지나게 되었는데 주막 안에는 젊은 남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어찌나 먹고 싶었던지 수작을 걸기 시작했다. 배사소, 배사소, 시원한 배사이소. 하고 외치자 주막 안에 있던 순사가 시원한 배 하나 사 먹자며 용동이를 불렀다. 그러자 용동이는 얼른 들어가서 먹는 배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순사는 그럼 왜 배사라고 했느냐? 용동이는 얼른 자신의 아랫배를 걷어 올려 손으로 탁탁 치면서 어떤 사람들은 복이 많아 대낮부터 희낙락하며 술 마시고 이 늙은 사람은 죽으나 사나 시린 배나 달고 다니는구나. 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떤 젊은이가 사발에다 막걸리를 가득 부어 한 잔 마시라고 권했다. 6, 7월 보리타작에 도리깨질하기보다는 낫구먼. 헌데 산 사람은 단잔이 아니라 석잔을 마셔야 한다 카던데 도리 없이 두 사발을 더 주었다. 그래서 연거푸 세 사발을 얻어 마셨다. 물끄러미 보고 있던 순사가 용동이 하는 꼴이 하도 아니 꼬웠다. 그때 순사는 용동이의 자루를 풀어 수색해보니 배는 없고 입담배만 가득히 있었다. 순사가 누나를 부라리며 호통을 쳤다. 담배는 판매 금지되어 있는데 왜 팔러 다니느냐? 내 식구가 8인데 내게 하루 술석대와 쌀세대만 사주면 팔러 안 다니지요. 순사는 더 이상 말이 모자랐다. 용동이는 재치 하나로 공술 세 사발 얻어먹고 담배가 발각되어도 그냥 오게 되었다. 살림살이가 곤궁하던 어느 날 용동이는 옹기짐을 가득 짊어지고 학가산 뒤쪽 마을 신전과 석탑 동네로 옹기를 팔러 갔다. 가다가 보니 다른 옹기 장사 둘이 옹기를 하나도 못 팔고 되돌아오고 있었다. 그 옹기 장사에게 내가 옹기 파는 법을 가르쳐 줄 터이니 당신들이 잘 배워가서 다시 옹기 장사를 하라고 했다. 용동이는 신전마을 골목에 들어가 옹기짐을 세워놓고 헌 옹기를 새 옹기로 바꾸어 줍니다 라고 외치자 동네 부인들이 너도 나도 헌 옹기를 들고 나왔다. 용동이는 헌 옹기 값을 몇 푼 쳐주면서 새 옹기 값을 더 많이 받았다. 부인네들은 그런 줄은 생각지도 못하고 다투어가며 모두 헌 옹기를 주고 새 옹기로 바꾸어 갔다. 이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옹기 장사들에게 용동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요. 하며 가지고 온 옹기를 반나절에 다 팔고 말았다. 이제 다시 고개를 넘어 집으로 가야 할 때가 되었다. 용동이는 수거한 헌 옹기들을 나무 아래에 모아놓고 발로 차고 돌로 쳐서 몽땅 깨부수어 버렸다. 다만 돈만 챙겨 집으로 돌아왔다. 요즘 자주 보는 교환 판매 서비스를 용동이는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옛날 낮에도 호랑이와 늑대가 개처럼 흔하게 다니고 수십 년이 가도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청량산 속에서 아버지의 영혼을 위로하느라 묘지 곁에 움막을 치고 사는 이씨 효자가 있었다. 이 효자는 봉화군 제산면 현동리 사람으로 형제는 한 명도 없고 어머니 김씨는 7살 때 죽었으며 22살세 되던 해 아버지마저 죽었다. 효자는 죽어도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여 청량산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다.
효자의 아버지가 죽은 지 반년이 채 못 된 8월 중순 어느 날, 우연히 알 수 없는 처녀 한 명이 와서 하룻밤을 쉬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효자는 사정이 딱해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을 하였다. 그러나 남녀가 유별난 때라 같은 방에서 잘 수가 없어. 자신은 부엌에서 자고 처녀는 방에서 자고 가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처녀가 며칠이 지나도 가지 않고 있으므로 효자는 잠자리가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효자는 용기 내어 처녀에게 사정 이야기를 말했다. 어디로 가는 처녀인지는 모르지만 이 깊은 산중에 남자 혼자 있는데 벌써 사흘이 지났소. 먹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남녀가 유별하여 저처가 불편해서 하는 말인즉 처녀의 내력을 말해 주시오. 라고 말을 하니 처녀는 부모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효자는 그럼 사정이 저와 비슷하니 우리가 남매의 의를 정해서 한 집에서 불편 없이 지냅시다. 효자와 처녀는 이처럼 약속을 하고 그날부터 처녀는 누이가 되고 효자는 동생이 되어 한 방에서 불편 없이 친남매처럼 지내게 되었다. 서로의 어려운 점을 도와가면서 살던 두 사람은 어언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제사가 가까워지자 집안 어르신들이 모여서 혼자 살고 있는 효자를 걱정하고 있었다. 장가갈 나이가 넘었는데 이렇게 계속 혼자 살게 둘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효자는 가난뱅이에다가 무식한 자이기에 시집올 여자가 없으니 도저히 장가들 가망이 없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처녀는 자기가 어떻게든 중매를 서볼 터이니 준비를 하라고 하고는 어딜 좀 다녀온다고 하고 길을 떠났다. 그때 제산면 현동에서 40여리 떨어진 삼동이라는 동리에 한양에서 내려온 조찬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에게는 딸이 있어 마침 사방으로 혼처를 구하고 있던 중이었다. 하지만 조찬봉이 재산도 많고 해서 여간한 신랑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딸은 나이 19세가 되도록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조찬봉은 꿈을 꾸었는데 백발의 산신령이 나타나 나는 청량산의 신령인데 딸을 제산 현동의 이효자와 혼인을 시키도록 하라. 찬봉이 이 효자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니 보면 알 것이다. 하고는 사라져버렸다. 찬봉은 이튿날 부인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자 부인도 같은 꿈을 꾸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찬봉은 제산 현동으로 가서 이 효자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런데 단 두 식구만 사는 거지나 다름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와 부인에게 이 말을 하자 부인은 크게 놀라며 화를 내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다시 산신령이 꿈에 나타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화를 내면서 만약에 혼인시키지 않을 때는 큰 벌을 내릴 것이라고 하고는 사라졌다. 이번에도 부인은 찬봉과 같은 꿈을 꾸었다. 찬봉은 걱정이 되었지만 부인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도 우물쩍 주저앉고 말았다. 며칠이 지나도록 걱정만 하고 있던 찬봉에게 다시 그 신령이 꿈에 나타났다. 신령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구나. 만일 내일이라도 혼인을 하겠다고 이 효자에게 편지를 전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장 재앙을 내려 이 효자보다도 더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를 경멸하니 내일 저녁에 호랑이를 보내 너희 집 소와 돼지를 죽여 내 말이 사실인 것을 보여주겠다. 찬봉은 꿈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부인도 놀라 달려와 찬봉에게 말하였다. 영감, 어쩔 것이요? 꿈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걱정 마시오.
하지만 꿈이 현실로 되고 말았다. 그날 저녁에 큰 호랑이가 나타나 소와 돼지를 물어 죽이고 달아나 버렸다. 참봉 내외는 이제 큰 후회를 한 듯 하인에게 편지를 써서 청량산 이효자에게로 보내었다. 한편 누이를 떠나보내고 며칠이 지난 뒤에 나무를 해가지고 돌아온 이효자는 누이가 와 있는 것을 보고 대단히 반가웠다. 누님, 어디 갔다가 이제서 오셨습니까? 누이는 빙그레 웃으면서 내가 이번에 가서 동생의 혼인을 정하고 오느라고 좀 오래되었네. 라고 하였다. 동생은 농담으로만 알고 같이 웃으면서 누님도 딱 하시오. 내가 장가를 들지 못하는 줄 알고 그렇게 나를 놀리지만 나는 장가 들고 싶지 않아요. 누이는 또 웃으면서 그럼 며칠 지내보거라. 그런데 과연 그 이튿날 사람이 찾아와 편지를 주면서 삼동 조참봉 댁의 혼인 편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 효자는 조 참봉댁에서 자기에게 혼인 편지를 줄 리가 전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제 누이의 말이 떠올라 편지를 누이에게 보이니 누이는 웃으며 내 말을 이젠 믿고 빨리 답장을 써보내라고 하였다. 효자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 전혀 당치도 않은 일이라 혼인을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누이는 자신만 믿고 아무 걱정 말고 답장이나 써보내라고 하여 효자는 결국 누이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 답장을 받은 신부 집에서는 바로 혼인 날짜와 혼수를 보내왔다. 효자는 아버지의 제사를 마치고 초례를 치르게 되었다. 이때 갑자기 누이가 효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원래는 신령님의 명을 받고 온 사자인데 이제 기한이 다 되었으니 떠나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절대 밖으로 나와서 가는 모습을 보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효자는 누이가 떠날 때 따라가 보니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효자는 이때까지 호랑이와 같이 살았다는 생각이 들자 그동안의 정은 모두 없어지고 무서워서 초례를 치르고 산막을 떠나 처가 동네인 삼동으로 가서 참봉의 힘을 입어 잘 살았다고 한다.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에서 겸암 선생에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다. 겸암 선생 류을룡과 서해대감 류성룡은 형제로서 겸암 선생은 숨은 선비이고 서해대감은 영의정도 하고 병조 판서도 하였으니 출장 입상한 사람이다. 서해대감과 겸암 선생은 우애가 무척 깊었다. 어느 날 서해대감의 아버지가 나이 70에 재혼을 하여 꽃같이 어여쁜 젊은 부인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꽃 같은 아이를 하나 낳았다. 아이가 점점 장성하니 겸암 선생과 서해대감은 암만 배다른 동생이지만 그래도 아버지 혈육인데 우리가 동생 장가를 보내야 하지 않겠나. 하고는 한양에 있는 대갓집으로 갔다. 대갓집에서는 서해대감의 명성을 듣고는 자꾸 딸을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겸암 선생은 안 되네. 사람은 자기 배필이라야 되지. 자기 배필이 아니면 안 되네. 하며 반대하는 것이었다. 서해대감이 가문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혼인을 성사시키지요. 하면서 자꾸 권하여도 겸암 선생은 안 되네. 절대 안 되네. 하고는 완곡히 반대하였다. 서해대감은 아무리 형이라도 괘씸하게 여겨졌다. 내가 하자는데 자꾸 반대하는 게 뭐람. 나보다 나은 형도 아니지 않은가. 겸암 선생은 앞서가고 서해대감은 계속 불평을 하면서 뒤따르는데 마침 어느 촌을 지나다가 소나기를 만나 한 오두막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오두막에 들어가 보니 웬 노인하고 처자가 앉아서 노인은 신을 삼고 처자는 심부름을 하고 있었다.
겸암 선생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노인하고 주고받다가 심부름하는 처자를 동생 배필로 삼으면 어떻겠냐고 노인에게 물었다. 노인이 좋다고 하자 옆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서해대감은 성이 났다. 신이나 삼고 있는 하잘것없는 노인하고 사돈을 맺으려고 하니 성이 안 날 수가 없었다. 그래도 형이니까 말도 못하고 시름시름 집으로 돌아왔다. 이 일이 있고부터 형제간의 우애가 끊어지게 되었다. 서해대감은 화가 나서 겸암 선생 방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서로 소원하게 지내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하루는 겸암 선생이 서해대감을 불렀다. 동생, 여기 좀 들어와 보지. 서해대감이 마지못해 들어가니 오늘이 동생 혼산날인데 여기 있으면 재수 씨하고 온다고 했으니 같이 기다려보지. 라고 겸암 선생이 말하였다. 그래서 겸암 선생과 서해대감이 함께 방에 있게 되었는데 새벽녘쯤 되니 뜰담 아래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어보니 꼬리가 9개인 여우가 말하자면 구미호가 쓰러져 있었다. 얼마 전 촌에서 보았던 심부름하던 처자가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이만하면 되었지요? 하는 것이었다. 갑자기 여우와 처자가 연이어 나타나니 서해대감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오? 왜 그러? 하고 재차 물었다. 겸암 선생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재혼할 때 색시로 들여온 게 여우라네. 아버지가 홀려서 그렇게 된 거지. 그런데 아버지가 들인 색시가 여우라고 말릴 수는 없자는가? 여우, 즉 구미호가 새끼를 낳았으니 그 새끼 역시 구미호가 되지. 그런데 그걸 남의 손을 빌려서 죽여야지. 아버지 혈육을 우리 손으로 죽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겸암 선생은 이미 그 전에 신을 삼던 처자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겸암 선생은 덧붙여서 만약 그때 재상집 처자를 색시로 들였으면 여우 동생한테 우리 전부 죽음을 당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 소리를 들은 서해대감은 그때서야 깨달으며 형에게 꼼짝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